안녕하십니까. 8월 30일입니다. 벌써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는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마켓나우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결국 다가왔네요. 이제 밖에 나가보면 아주 선선해요. 그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요. 예, 네. 맞습니다. 이 증시에도 이 정말 숨이 턱턱 끝까지 차올랐던 그러한 여름이 가고 선선한 기운이 올지 기대되고 궁금해지는 네. 시점인데요. 결국 관건은 체력 회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는 사실 말씀입니다. 8월에는 거래 대금도 확 줄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증시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하락이 네. 이어질지 혹은 새로운 넥스트 스텝을 꿈꾸는 주주들의 부상을 꿈꾸는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일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예. 어제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장 많이 좀 좋지 않았죠. 특히 반도체들 좋지 않았고. 근데 오늘 뭐 잠시 후에 말씀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반등을 하는 분위기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가 컸던 만큼 이를테면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별로 주가가 안 따라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이 또 지난 8월 초 때처럼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또 의외로 시장은 그렇게까지도 나쁘지 않고 오늘은 또 반등하는 분위기고요. 물론 크지는 않습니다. 결국 시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뭐 주도주가 없다라는 단점, 약점도 있긴 한데 또 반면에 시장을 확 끌고 내려가는 악재 주도주 이것도 사실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박스권 상황이 앞으로 좀 계속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이고 결국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어떻게 보면 남은 변수죠. 고용보고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매크로 쪽 또는 어떤 기업 쪽 이쪽에서 이제 불확실성들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든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2시간 동안 전략들 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현재 구간 주요 이슈부터 살펴주시죠. 네, 잠시 할게요. 네. 자, 보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오늘 좋습니다. 이제 묶어봐야겠죠, 일단. 보안 AI는 묶을 수 있겠죠. 요즘 계속 좋습니다. 보안 AI요. 잠시 후에 좀 조금 오늘 더 설명을 드리고요. 해리스 부통령이 장 초반보다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싸움이라는 게 우리가 싸움 구경 되게 재밌다 뭐 이렇게 뭐 얘기는 하긴 합니다만 뭐 당사자들이야 피를 말리겠습니다만 시장에서 봤을 때 외부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미국 대선도 굉장히 재미있게 아주 타이트하게 긴박감 넘치게 가고 있다. 어느 일방이 확실한 우세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 등락은 있겠습니다만 잘 갈 수 있다. 또 이런 얘기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크게 보는 게 제약바이오 오늘도 좀 좋고요. 조선 방산 오늘 묶어서 갈 수 있습니다. 원전도 오늘 외신에서 재료가 하나 좀 나왔고요. 예, 전체적으로 전력 설비 어제 많이 떨어졌었는데 AI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은 바로 반등을 어제만큼 크게 좀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냉각 시스템도 계속해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묶어보겠죠. 그다음에 오늘 안 좋은 게 두산그룹하고 뭐 가스 정도인데 두산그룹은 결국 합병 철회하기로 했죠. 근데 조금 내용은 오늘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좀 사실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합병 철회 이렇게 기사가 나오긴 하는데요.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합병 자체의 철회라기보다는 일부 조금 물러섰다 정도로 해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두산그룹 관련돼서는 이정훈 편집국장의 이정훈의 시선에서도 자세히 말씀을 좀 하실 거고 저도 오늘 앵커 브리핑에서 주가 중심으로 해서 이 두산그룹 관련된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안 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딥테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오늘 첫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요. 국조실,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이라는 게 어떤 형태냐면 정부의 부처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어떤 사안이 예전에는 뭐 이를테면 기재부면 기재부, 산업통상자원은 통상 이렇게 딱 한 부처에 명확하게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굉장히 혼재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부처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거기서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하나의 정부 전체의 결론을 내는 당으로 따지면 정치하는 뭐 민주당이나 국힘으로 따지면 당론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이 국무조정실이 하고 있는데
이번 딥페이크 문제도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제 부처 간의 역할을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정부의 일관된 어떤 일률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딥페이크와 관련돼서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라운스 CQ가 가장 윗머리에 올라와 있네요. 21% 급등을 좀 했고, 엑스게이트, 오픈베이스, 센즈랩, ICTK, 센즈랩은 계속해서 이름이 올라오죠. 요 네 회사가 오늘은, 네 종목이 오늘은 가장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CTK는 플러스권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안 관련주는 결국 이제 AI주랑 엮어서, 그러니까 딥페이크 자체가 이제 AI 뭐 기술을 적용한 거기 때문에 엮어서 가고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좀 살펴볼 거는 방산과 조선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등락이 좀 크지는 않은데 플러스라도 좀 작았고 마이너스라도 좀 작았던 그런 버블의 사이즈를 좀 보여줬던 특성이 있었죠. 근데 오늘은 방산과 조선이 상당히 상반기 때 한참 잘 나갈 때처럼 이렇게 버블 사이즈도 크고 색깔도 빨갛게 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먼저 볼 거는 조선으로 먼저 가보죠. 조선 가보겠습니다. 예. 지난 상반기 때 여러 번 사실은 얘기가 나왔던 거인데 이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 하나오션하고 현대 HD 현대중공업이 미국의 해군 함정 이 조선 수리 MRO라고 하죠. 이쪽의 사업을 따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고 하나오션이 이제 그 입찰에 먼저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결국 하나오션이 수주를 첫으로 했습니다. 이게 좀 뭐 내용을 들어보니까 노후 군수 지원함을 부품을 하나하나 다 분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수리를 하는 이거를 이제 창정비 프로젝트라고 이제 전문 용어로 쓰는 거죠. 그런 이런 창정비 프로젝트는 4만 톤짜리 미군 이제 노후 해군 함정을 수주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작업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일단 시작이고 미국의 이 MRO 시장만 연 20조고 전 세계로 다 따지면 해군 함정의 MRO만 77조 원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물론 이제 안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고 싶다고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력이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특히 이제 미국과 우방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이 MRO 쪽에서 우리 조선 업체들의 수주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 일단 첫 스타트를 했다. 아마 올 말이나 내년쯤에 초쯤에는 이제 현대중공업 쪽에서 수주 얘기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그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하나오션 일단 보죠. 오늘 5% 가까이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성광밴드, 태광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동안에는 이 대왕고래 쪽에서 많이 거론이 됐던 종목들입니다. 이제 피팅 밸브 쪽 회사들이죠. 그래서 성광밴드, 태광도 좀 이 조선 관련주 당연히 조선 기재대 대표적인 업체들이니까 좀 나오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2%, 삼성 ENC 역시 2%가 넘게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나온 김에 방산 쪽도 좀 마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쪽도 재료가 좀 있어서요. 들어가 보죠. 그 최근에 게임주가 그 독일에서 게임 전시회 열렸던 것 때문에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계속해서 일종의 테마를 형성하면서 주가가 동반해서 꾸준히 올랐던 그런 흐름을 한번 보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 어떤 대규모 전시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게 국내 그 관련 주들한테는 좀 뭔가 이렇게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이건 뭐 컨벤션 효과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컨벤션 효과가 이번에는 방산 쪽에서 기대가 된다 이 얘기인데 폴란드 다음 달에 폴란드하고 미국, 필리핀, 호주 등에서 계속해서 대규모 방산 전시회가 열립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네 나라들이요 다 우리나라 방산 제품, 우리나라 무기들이 수출이 돼 있던 나라들입니다. 뭐 미국이 아직 뭐 미미하긴 합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성비 좋은 그런 방산 제품들, 뭐 K9, 뭐 K2, 뭐 탱크, 그 전차, 그다음에 그 뭐 이제 천둥 같은 이런 어떤 다연장 로켓 같은 이런 다양한 우리의 그 무기들이 가서 선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성능은 비슷한데 우리나라 지금 무기의 가격이 뭐 반값밖에 안 된다 그러면 혹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어떤 가성비, 그다음에 정확한 납기를 지키는 이런 어떤 우리 신뢰성 덕분에 폴란드, 루마니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수출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방산 전시회가 대규모로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선보이는 우리 무기들이 또 수출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게 결국 컨벤션 효과의 주요 내용일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최근에 조금 주춤했었던 방산주들이 다시 좀 뜰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을 뜨는지.
하나오션 또 나오네요. 현대중공업 오늘 2.7% 좀 오르고 있고요. 이런 무기류, 총포류 주로 만드는 S&T 다이나믹스도 2% 넘게 오르고 있고, 한국항공우주 카이저 KF50, 그다음에 T50 경량 전투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뭐 비행기 한 대만 수출해도 단가가 워낙 크니까 그런 어떤 내용도 좀 있겠고요. 이렇게 방위산업 관련주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두 개만 더 섹터를 보겠습니다. 원전 잠깐 보겠습니다. 원전은 기사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예. 스위스가 원전이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국민투표 거쳐서 그때가 이제 일본 동일본 지진 발생하고 난 몇 년 뒤였는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원전 신규로 만들지 않겠다, 신설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워낙에 재생에너지 관련돼 가지고는 전기 공급을 충분히 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스위스는 전체 전력의 3분의 1을 수력으로, 아시겠지만 이제 산악 지역이니까 수력으로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물이 줄어들고 하면은 당연히 발전 공급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결국은 신규 원전도 허용을 하고 기존 원전의 수명도 연장하는 식으로 원전 정책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탈원전 정책을 이제 되돌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말이나 내년 정도부터는 스위스 쪽에서도 발주의 가능성이 좀 나오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 잠깐 보죠. 에이프로젠, 우리기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한전산업, G2파워 이렇게 원전 관련주들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해리스주만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주, 오늘도 좀 주가가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대선 상황은 이렇습니다.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7곳 경합주에서 각각 3곳씩 우위를 보이는 등 박빙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체 이제 어떤 그 지지율 면에서는 여전히 해리스가 한 4에서 5%포인트 정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에서 누가 지지율이 높냐 이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결국 어느 주를 이기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 선거인단이 많은 주, 큰 주를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추이를 좀 보시면서 관전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계속해서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 자세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슈들을 종목으로 더 깊이 있게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 상황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 상황은 저는 엔비디아를 봤거든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왔지만 지지선을 지지하고 꼬리를 달고 올라간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한번 반도체 관련주들도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 차트 살짝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엔비디아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네. 있는 게 있으니까 예, 우리 맞습니다. 주 파트너님 관점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보면요. 이 엔비디아 차트 조정이 나왔었지만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을 딱 지지를 하고 올라간 그림입니다. 이 엔비디아 차트도 제가 마켓나우 2부에 나오면서 계속 이 추세선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놔둔 상황인데 그 라인을 찍고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 라인을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 또 지수를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 업종 종목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태영 파트너가 참 좋아하는 분야인데 방산이죠. 네, 방산 방산 쪽도 좋아합니다. 오늘 시장 강세와 더불어서 또 빨간불을 켜고 있는 네, 쪽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자, 방산 관련주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네. 자, 그중에서 이제 밀리터리 매니아들도 좀 관심 깊게 좀 살펴보시는 종목 중에 하나오션과 또 현대 중공업 이런 종목들이죠.
자,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지금 7조 8천억의 미니 이지스함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떤 업체가 이 수주전을 따내느냐에 따라서 한 10년 이상의 또 먹거리를 또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또 마련이 되고 있죠. 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이런 삼각수렴 구간, 이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모습도 보일 수가 있고요. 자, 밑에 있는 이 라인들 지지선을 계속 연동되는 그 지지선들을 지지를 하면서 또 반등이 한번 나왔던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하나오션하고 7조 8천억 그 수주전을 벌일 때는 28%밖에 못 올라갔던 그런 그림이거든요. 하나오션은 68% 이상 올라갔었고요. 자, 그 이후에는 또 역전이 돼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2만 5천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또 마련이 됐습니다. 자, 현재는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요 일봉상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찍었는데 그 라인도 최저점과 그리고 고점을 연결한 그 라인들에서 또 연결되고 있는 그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지지를 했었고요. 오늘은 양봉이 나오면서 2.8% 정도 오르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수를 잡으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자, 19만 2천 원서부터는 매수를 잡으셔도 괜찮은 게 화요일하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 지지선, 일봉 지지선을 찍고 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 21만 4천 원, 위에 있는 저항선들이 바로 연두색 저항선이 위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인들을 보시면서 한번 매수 대응으로 한번 대응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주전에서 또 우리 국내에 뛰어든 게 하나오션인데 네. 하나오션도 바로 점검을 해볼까요? 네,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던 그런 상황이죠.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밑에서부터 일단 수주전을 벌일 때 많이 올라온 상황이었어요. 예. 현대중공업보다는. 근데 지금은 현대중공업에 좀 따라잡힌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구간도 보시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한 상황이에요.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삼각수렴을 꼭 했었어요.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 차트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점들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저항선을 지지선 삼아서 이렇게 지지선 삼아서 반등이 나오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리고 지금 또 한 번의 삼각수렴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마켓나우 2부에 나와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라인들이 이런 저항선들이었고요. 자, 밑에 있는 라인들 지지선을 지지를 하고 있을 때도 제가 요 구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려서 매수를 잡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또 한번 찍으면서 내려온 구간이었습니다. 자,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 일봉상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을 확실히 뚫고 올라온 상황이고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도 42,000원 연두색 저항선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혹시 지금 잡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지금 5%가 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밑에 내려오면 32,800원서부터는 매수를 잡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갈 때는 연두색 저항선을 보시고 한번 매도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접근 고려하시는 분들은 현재 가격대보는 조금 내려온 상태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잠수함, 호위함 이렇게 한쪽으로 방위 산업과 네. 연관이 있는 두 기업을 알아봤는데요. 또 LIG 넥슨은 어떨까요? 자, LIG 넥슨의 비중을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네. 자, 요걸 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이 7조 8천억 그 미니 이지스함 수주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안에도 분명히 이제 비궁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와이 림팩 훈련에서 이 비궁이 6발을 발사를 해서 드론 보트 있죠. 그 무인 드론 보트 그거를 6척을 전부 6발로 전부 다 침몰을 시켰던 그런 사례도 나오고요. 자, 그러면 한 발에 3천만 원인 이 LIG 넥슨의 비공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미군은 이 무인 드론 보트를 한 척 격침시키기 위해서는 28억이 든다고 하니까 가성비가 엄청 뛰어난 무기가 되겠죠. 자,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존 같은 경우에 이 LIG 넥슨 같은 경우에 그래프 저항선을 뚫지를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뚫고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쪽 라인
일본 고점 라인과 이쪽 일본 고점 라인, 이 일본상에서 또 고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동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또 삼각수렴 구간 중이었었고요. 자, 그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 제가 예전에도 마켓나 위브에서 이 라인에서 7월 2일 날 매수도 한번 드렸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고 나서 연두색 저항선까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라인도 나중에 한번 더 찍으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일본 그림상에서는 제가 8월 22일까지 차트만 보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16만 5천 원 라인을 한번 찍고 올라갈 거라고 한번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그림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단기 삼각수렴 구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삼각수렴 구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라인 위에 있는 저항선 19만 7천 원 500원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면 위에는 23만 원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LIG 넥선 같은 경우에 이슈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면서 밑에 있는 삼각수렴 지지선이 19만 원 라인으로 보시고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저항선 뚫고 올라갈 때 한번 2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니까요. 요 라인도 한번 찍을 때 50% 매도를 하시고 위에 쭉 올라갈 때 한 번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 3가지 우리가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전선 관련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 네. 통해서 많이 다뤄주셨던 종목이기도 하고 현 시점에 접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네. 자, 전선 관련주 우리가 구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리 선물 차트도 많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리 선물 차트 같은 경우에도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화요일 날 제가 구리 선물 가격도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 종목들 대한전선도 매수점도 한번 잡아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그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한전선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특이점으로 봐야 되는 그런 라인들은 밑에 있는 연두색 라인들,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돌파를 못하던 상황이었죠. 자, 돌파를 못하다가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그 라인을 지지선 삼아서 이렇게 위에 2950원까지 올라온 그런 그림이었고요. 자, 현재 상황에선 내려온 상황인데 자,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제가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위에서 지금 현재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기면서 지금 역헤드 숄더 그 왼쪽 어깨 라인을 만든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다시 내려와서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현재 W자로 올라가게 될 경우 이런 식으로 역헤드 숄더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 라인에서 한번 매수점을 잡는 게 어떤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12,100원에 제가 12,100원부터 화요일 날 매수를 드렸는데 현재는 그 지지선 라인들을 딱 찍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매수점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위에 있는 뚫어야 되는 저항선은 13,200원을 보시고요. 13,200원을 뚫고 나서 그 라인들을 지지를 한다면 제가 좀 전에 예상도를 그려드린 것처럼 역헤드 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을 진행을 하고 팔라인을 만들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3,200원을 돌파를 한다면 홀딩 전술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13,200원 돌파 여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전선 쪽에 대원전선도 바로 이어서 알아볼까요, 파트너님? 네. 자,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같은 네. 그림입니다. 이 전선 관련주들이 동차트, 선물 동차트하고 그래프가 너무너무 똑같아요. 예. 자, 그래프를 줄였을 때 이 동선물 차트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위에서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이제 동선물 차트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림이 비슷하게 지금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지금 우측 W자 구간을 지금 그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요 라인에서 지금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3,500원 라인까지 지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이고요. 대한전선하고 마찬가지로 3,500원 라인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이 추세선 위에서는 지선 역할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물론 추선 밑에서는 이렇게 저항선을 역할을 했었고요. 덕분에 이제 며칠 전이었죠. 8월 22일 같은 경우에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라인은 3,550원 라인, 저 라인 위에서는
지지선을 역할을 하고 현재 구간에서는 저항선 역할을 하지만 동차트, 동선물, 국제 동선물이 올라가면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때 한 번 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밑에 있는 2,800원서부터는 한번 매수를 보시면서 상방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마지막으로 가온전선 바로 차트 살펴볼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선 두 종목과 마찬가지로 5월에 고점 형성하고 사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네, 보면서 맞습니다. 똑같이 접근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같은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이 종목은 좀 틀린 점이 하나 있어요. 아, 다른 점이 있어요? 네, 어떤 가온전선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제가 저항선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부분이요? 네. 이렇게 동그라미 친 라인을 고점하고 그대로 연결을 시켜 보시면 이 라인 밑에선 일봉상 이 라인 밑에서는 저항을 삼고 내려오고요. 자, 뚫은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지지를 해요. 자, 여기 있는 원 안에 있는 추세선 위에서 상황을 보시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지만 계속 찍고 나서 기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자, 요 라인 밑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저항선 역할을 하다가 현재 구간, 현재 일봉상에서 보면 요쪽 구간을 보시면 계속 올라타고 나서 지지를 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밑에서 지지를 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W자 반등이 나오는 또 그런 그림이 펼쳐지거든요. 자, 쉽게 제가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린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지금 뚫고 내려온 상황에서 밑에 있는 지지선, 파란색 지지선이 보이실 거예요. 요 라인에서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오고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온다면 W자 반등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 라인 저항선이 우리가 뚫어야 되는 라인으로 봤을 때 43,100원을 뚫어야지만 안정적으로 W자 그 상방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선 관련 종목들까지 점검해 봤습니다. 이어서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가 오늘도 상승폭을 크게 네. 키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 두 종목을 연속해서 좀 살펴주세요. 자, 제가 가져온 종목이 에머리츠와 현대약품 이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에머리츠와 현대약품 두 종목을 또 가지고 나온 이유는 에머리츠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리스 부통령 대마초 합법화 발언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에머리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대마초를 재배와 유통 판매를 다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그 회사고요. 현재도 영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머리츠를 제가 또 가져와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구간에서 단기 M자 구간을 지금 무너뜨리고 오른쪽으로 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단기 M자 구간을 어떻게 만들었었냐면요. 올라오고 저항선에서 지지선까지 내려왔다가 연두색 저항선까지 올라오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한번 매수를 드렸죠. 그러고 나서 M자 구간으로 올라간 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왔었는데요. 이렇게 알파벳 M자를 만든 상황에서 옆으로 지금 또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보통 M자를 만들고 나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구간에서 기면서 M자형 헤드앤숄더를 만드는 그런 그림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데 현재 구간은 M자를 무너뜨리고 오른쪽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위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서 2,500원대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900원서부터 한번 매수를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약품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간략하게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자,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부터 쭉 내려온 그림이 지금 보이시는데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에서는 지금 지지를 하고 지금 반등을 또 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매수로 대응을 하시려면 4,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잡으시는 게 제일 좋겠죠. 4,500원 밑에서 매수를 잡으신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5,570원 정도 라인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라인을 찍으러 올라갈 때 M자형 우측 상단을 그리러 찍으러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니까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 주시를 하시되 현대약품과 에머리츠를 많이 주시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에머리츠와 현대약품 점검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주태영 파트너의 픽은 어떤 종목일지요? 자, 오늘장 제가 가져오고 나온 종목은 대성에너지입니다. 아, 네, 대왕고래 관련주죠. 네, 맞습니다. 이 네. 대왕고래 관련주 지금 예산안도 지금 506억이 지금 측정이 됐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시초를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관심 있는 종목 중에
개미들이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은 흥구석유와 이런 대성에너지,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그런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차트를 가져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대성에너지를 우리가 주시를 할 때 우리가 하나를 더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 있죠. 어떤 종목이냐면 서부 텍사스 중진류를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 2024년 10월물 서부 텍사스 중진류 선물이고요.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현재 구간을 보시면 W자로 반등이 나오는 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일본 고점을 찍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한 틱도 틀리지 않고 계속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밑에 지지선 라인도 보시면 요 라인들을 또 지지를 할 때마다 반등이 나오고 현재 구간에 W자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자, 그렇다면 대성에너지를 왜 가지고 나왔냐면 여기서 W자로 반등이 나오면 위에 있는 82.5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자, 흥구석유나 뭐 대성에너지 이런 관련주들이 유가에 또 되게 민감한 관련주이기 때문에 제가 대성에너지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 지금 밑에서 지금 지지선까지 충분히 지금 찍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 종목의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이 특징이요?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요. 예. 이런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가서 한 번씩 이렇게 크게 또 슈팅이 나왔었고요. 그 구간이 13,000원대까지 올라왔던 그런 그림도 마련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라인에서도 또 삼각수렴, 일본 고점과 일본 고점을 이어보면 그 라인들을 또 뚫고 올라가서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도 이 저항선을 지지 삼아서 이렇게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온 그림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관리하고 있는 세력들을 보면은 예. 제가 10,000원에도 한번 매수를 드렸다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 저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기까지 23%의 상승이 나오고 나서 저 저항선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매수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대한거래 관련주로 대성에너지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었는데 현재 구간에서 가지고 나온 이유는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현재 찍고 있기 때문에 매수점으로 한번 삼으셔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오고 있다고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 9,320원인데요. 자, 9,300원서부터는 매수를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게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이 8,900원입니다. 이 8,900원까지 내려간다 해도 한 4% 정도의 손실 정도가 나오긴 있겠지만 그 라인에서 한 번 더 매물대를 한번 매수를 잡으신다면 위에 저항선을 한번 다시 올라가게 될 경우에 12,290원이 저항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연두색 저항선입니다. 자, 저 저항선들은 과거 히스토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한 번씩 찍으러 올라가는 그 저항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저항을 찍었을 때는 50%는 매도를 하시고 그 위에 파란색 저항선이 있거든요. 그 위에 파란색 저항선이 13,800원입니다. 저 13,800원 저항선을 찍을 때는 전량 매도 전술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주태영 파트너의 픽 종목은 대성에너지였습니다. 현 구간에서 이 지지선들을 잘 딛고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주요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290원에 도달했을 때 1차적으로 반절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주셨으니까요. 가격적인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오늘 이정훈의 시선은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첫 그 사업구조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굉장히 시끄러운 뉴스들이 많았었는데요. 어제 두산그룹이 애초에 발표했던 사업 개편안을 수정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일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어제 두산 그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의 핵심 이해 당사자가 3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러티, 두산 밥캣, 두산 로보틱스. 이 3개의 회사는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상장사들인데요. 이 3개 회사 중에 2회사, 두산 밥캣과 로보틱스 2회사가 어제 긴급 이사회를 오후에 열어서 애초에 발표했던 사업구조 개편안의 일정 부분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밥캣이라는 회사를 에너빌러티에서 떼내서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를 만들고 그 나중에 2회사를 흡수합병시켜서 주식을 교환해서 흡수합병시킨다는 그 계획을 철회했다라는 거죠. 다만 두산 에너빌러티에서 밥캣을 떼어내서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보내는 계획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밥캣과 로보틱스를 합쳐서 흡수합병시켜서 하나의 회사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철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긴급 이사회 2회사의 결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두산 밥캣을 흡수합병시켜서 상장 폐지시키지 않고 여전히 증시에 살아남도록 하되 밥캣의 대주주를 기존의 에너빌러티에서 로보틱스로 바꾼다. 이게 바로 어제 발표됐던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안 수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차례로 순차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저를 따라오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시계열 처음 그 사업구조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사건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 지금부터 한 달하고 한 보름쯤 전이었죠. 두산그룹이 처음으로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빌러티, 밥캣, 로보틱스 세 회사의 지분 구조를 서로 바꾸는 사업 구조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주주들한테 굉장한 불만을 샀죠.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의 불만을 감안한 금융당국인 금감원이 두산에 이 사업 계획안을 정정을 하라라고 1차 요구를 했습니다. 본문을 발송했는데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두산그룹이 8월 6일이었죠. 이달 6일에 금감원 요구에 맞춰서 정정 신고서를 한번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나 주주들은 또 반대했죠. 아니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방송에 나와서 이대로는 안 된다. 미흡할 경우에 횟수에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계속 신고서를 정정하도록 요구하겠다라고 강한 목소리를 내니까 두산그룹으로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달 16일에 또 한 번 정정 보고서, 2차 정정 보고서를 냅니다. 시장은 잠잠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여전히 시장이 시끄러우니까 금감원이 또 한 번 정정 신고를 다시 하라라고 또 한 번 26일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그 압박을 참지 못한 두산그룹이 어제 밥캣과 로보틱스 2회사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밥캣과 로보틱스를 합치는 합병을 철회했다라는 게 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밥캣 주주들의 반발이 여기 주가를 보면 알겠죠. 밥캣은 사업 구조 개편안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고요. 로보틱스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두산그룹의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됐고 또 어떤 부분들이 수정이 돼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요. 애초에 두산그룹이 처음 만들었던 7월 11일에 만들었던 사업구조 개편안이 어떤 건지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설명드리죠. 현재 두산그룹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두산이 있습니다. 두산이 자회사로 에너빌러티와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보틱스는 말씀대로 스마트 기기를 스마트 기계를 만드는 회사죠. 에너빌러티는 원전, SMR, 소형 원전 같은 사업을 하는 에너지 관련 기업입니다. 두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두산 밥캣, 미국에서 사왔던 회사죠. 지금은 건설 기계 부분에 세계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는 가장 큰 업체인데 이 회사 지분 46%를 지금 에너빌러티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에너빌러티는 돈을 잘 버는 회사고 로보틱스는 매년 적자를 내면서 신규 사업, 로봇 사업에 계속 돈을 투자해야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쩡한 에너빌러티는 밥캣이라는 또 좋은 회사를 갖고 있는데 로보틱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마땅한 뒷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산그룹이 생각했던 건 이 밥캣
알짜배기 회사 밥캣을 에너빌러티가 아니고 로보틱스로 넘겨주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 합병 계획을 1단계로 세웁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죠. 에너빌러티가 갖고 있던 밥캣 지분 46%를 에너빌러티 회사를 두 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원자력 사업을 하는 사업회사 에너빌러티를 남겨놓고요. 아무 사업이 없으면서 밥캣 지분 46%만 들고 있는 투자 회사를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에너빌러티를 인적 분할해서 두 회사로 쪼개서 이거는 사업을 하는 회사, 여기는 밥캣 지분만 갖고 있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같은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회사랑 두산 로보틱스를 합치게 되는 거죠. 합병을 하게 되면 이 회사가 갖고 있던 밥캣 그 지분을 자연스럽게 로보틱스가 가져가게 되겠죠. 맞죠? 근데 밥캣이라는 회사는 상장사기 때문에 46%만 두산이 갖고 있지 나머지 54%는 시장에 풀려 있습니다. 로보틱스는 밥캣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지분 54%까지 한꺼번에 다 인수하겠다는 계획이죠. 2단계 계획입니다. 보시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46% 지분에 54를 더해서 시장에 있는 지분을 다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완전 자회사로 만들어서 두산 밥캣을 흡수 합병하고 두산 밥캣은 상장 폐지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거죠. 이 과정에서 로보틱스는 밥캣 지분 54%를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요. 자신들이 발행하는 신주를 밥캣 기존 54% 주식하고 맞바꾸는 주식 교환 계약을 맺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인적 분할, 주식 교환 이후에 회사 흡수 합병 이렇게 두산은 사업 구조 개편안을 만들게 되죠. 근데 여기서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있죠. 두 군데가 있겠죠. 에너빌러티. 지금도 쪼개고 난 다음에도 좋은 회사지만 두산 밥캣이라는 굉장히 좋은 회사, 한 해에 매년 1조 이상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좋은 회사를 46%나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밥캣이라는 회사를 떼내서 로보틱스로 주고 나면 에너빌러티라는 회사는 전체 수익성이 좀 떨어지겠죠. 에너빌러티 주주는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첫 번째 반발의 이유고요. 두 번째 반발은 밥캣 주주들입니다. 밥캣도 알짜배기 회사지만 더 좋은 회사 에너빌러티 밑에 있고 싶지 부실하면서도 부실한다는 표현은 좀 애매하죠. 적자를 내면서도 계속 투자하도록 돈을 태워줘야 되는 로보틱스라는 좀 아픈 손가락 밑에 넘어감으로써 밥캣의 기업 가치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로보틱스 주주는 좋지만 밥캣과 에너빌러티 주주들은 불만을 가지는 이런 사업구조 개편안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물론 전체 두산그룹 차원에서 보면 좋겠지만 에너빌러티와 밥캣 주주들은 굉장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래서 주주들은 반발했고 금감원도 계속 2차, 3차 정정보고서를 내라라고 요구했던 거죠. 자, 이를 통해서 두산이 노렸던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에너빌러티라는 회사는 밥캣을 넘기면서 신설법인의 부채, 차입금을 일정 부분 넘겨서 부채를 줄이게 되고요. 그 부채를 활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에너빌러티를 더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겠고요. 가장 더 큰 이유는 뭐냐면 로보틱스 한 해 100억 이상 적자를 내면서 매년 로봇 부분에 신규 투자를 해야 되니까 투자 자금이 필요했겠죠. 밥캣을 가져가서 밥캣으로부터 자금을 수혈해서 회사를 키우겠다라는 게 두산그룹의 목적이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주주들의 반발에 부닥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그 철회 결정으로 달라진 부분이 뭔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두산그룹이 처리한 거는 밥캣을 100% 자회사로 가져가서 밥캣과 로보틱스를 합치는 그 계약만 일단 철회하기로 한 겁니다. 그 전 단계는 계속 유지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어제 철회 이후의 개편안이 어떻게 바뀐지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두산은 에너빌러티와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고요. 에너빌러티는 밥캣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 밥캣의 대주주가 에너빌러티가 아니고 로보틱스로 바뀐다는 거죠. 에너빌러티는 두 회사로 쪼개져서 신설법인이 밥캣을 가져가서 로보틱스에게 붙여주는 구조다라는 거죠. 다만 주주들이 가장 크게 반발했던 부분은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밥캣 지분은 100% 가져가서 밥캣을 상장 폐지시키고 로보틱스와 합병하는 방안은 포기했다. 그래서 X표를 쳐놨죠. 예, 이게 어제 그 이사회 결정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산그룹이 왜 이런 수정 결정을 했느냐?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주주들이 반발했던 이유는 왜 알짜배기 회사 밥캣을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로보틱스에 갖다 주느냐? 이게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밥캣은 한 해에
그 매출액만 해도 10조에 이르고요.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가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작년 영업이익은 1조 4천억이나 되거든요. 저렇게 좋은 회사를 왜 힘이 없는 로보틱스에다 넘겨주느냐. 이게 밥캣 주주들의 가장 불만이었고요. 에너빌리티 주주 역시 밥캣으로부터 엄청난 배당을 받았는데 왜 그 배당을 주는 밥캣을 로보틱스한테 넘겨주느냐. 이게 불만이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문제는 뭐였냐면 저기 엑스표 처진 계획, 밥캣과 로보틱스를 나중에 합병하는 과정에서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식 교환 비율이 기존에는 밥캣 한 주에 로보틱스 0.63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저렇게 좋지 않은 회사를 저 알짜배기 회사랑 붙이면서 왜 한 주에 0.63주밖에 안 주냐 그런 불만이 사실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 밥캣 주주들의 그 주주이익 침해다라는 불만이 굉장히 강하게 일었다라는 겁니다. 회사 측도 이런 부분을 감안했는지 어제 이사회가 끝난 이후에 대표이사 명의로 주주 서한을 발송했는데요. 그 레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밥캣 로보틱스 대표들 워딩입니다. 사업구조 개편 방향, 우리가 애당초 만든 사업구조 개편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예상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구조 개편을 잘 추진하려면 주주들과 시장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놓은 애초의 사업 계획안은 그런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기 어려워서 그런 최종 합병은 접기로 했다라는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주들이 더 지금 약간 이 두산그룹의 결정에 불만을 가지는 부분은 사실 이게 주주들이 애초에 7월에 반대했을 때 두산이 이런 계획을 접었던 게 아니고 지금 한 달 반 이상 끌어오다가 접었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계속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라라고 압박했던 게 오히려 두산그룹의 마음을 바꾸는 핵심 요인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주주들은 마음이 상하는 것이겠죠.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감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두 차례나 두산그룹에 정정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라라고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금감원 설명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회사 두산 그 밥캣하고 로보틱스는 상장사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환 비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현재 주가를 통해서 교환 비율을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두산그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금감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외 기업들을 보면 지금 현재 주가, 기준 시가뿐만이 아니고 회사가 창출하는 미래 수익까지도 미래 현금 흐름까지도 반영해서 교환 비율을 정하곤 한다. 근데 우리 밥캣은 돈을 지금 계속 양호하게 벌어들이는 회사니까 밥캣이 더 높은 어떤 교환 가치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을 정정 신고서에 반영하라라고 계속 압박을 했던 것이죠. 특히나 이복현 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주들한테 불리한 사업 구조 개편을 세우면 회사 CEO가 나서서 주주들을 설득하고 주주들을 만나서 계속 사과하고 설득하고 하는 노력들을 했는데 두산그룹은 그걸 했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매서운 눈으로 이복현 원장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실제 두산그룹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난 7월 11일에 그 사업구조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에 주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본 적이 없고요. 주주들에게 엄청난 그런 어떤 설득 작업, 저자세로 주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그런 노력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을 계속 문제 제기를 이복현 원장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정신고서가 미흡할 경우에 횟수에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계속 정정하도록 압박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산그룹이 주주들이 가장 반발했던 부분, 밥캣을 상장 폐지시켜서 로보틱스에 흡수 합병시키는 계획을 철회했지만 그 전에 에너빌리티를 두 회사로 쪼개고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였던 밥캣을 로보틱스로 보내는 그 계획, 이제 남아있는 계획이죠. 이 계획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 아직 변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변수는 에너빌리티를 두 회사로 인적 분할해서 쪼개야 되기 때문에 에너빌리티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그룹은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주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앞으로 해 나갈 거고요. 밥캣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겠지만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주주들로부터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반대하는 주주, 인적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주식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잘 풀릴까?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죠.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멀쩡한 굉장히 양호한 자회사 밥캣을 떼내서 로보틱스에 준다는 이유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죠. 지금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17,750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한때 22,000원이 넘어갔던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죠. 근데 합병에 반대하는, 인적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사주겠다라고 두산그룹이 약속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은 2850원입니다. 자, 이렇다면 불만을 가진 주주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가가 17,000원인데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2850원까지 이 차익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주주들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긴급 이사회 결정이 난 이후에 소액주주 의결권 그 플랫폼인 액트팀 같은 경우 입장문을 바로 내서 반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교환 방식의 흡수 합병은 철회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만 놓고 보면 상황이 여전히 똑같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밥캣을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밥캣을 로보틱스로 넘기면, 자회사로 넘기면 남아있는 에너빌리티는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그동안 밥캣에서 받았던 한 해에 400억이 넘는 배당 수익도 사라져버리니까 에너빌리티는 굉장히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 하나 변수는 뭐냐면 얼마 전에 사실은 이제 최종 확정이 됐지만 두산 이노베이션하고 SK 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도 사실은 이것과 비슷한 약간 구조였는데 주주들 불만이 많았죠. 그 당시 국민연금, 2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반대 입장을 표시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SK 이노베이션과 E&S는 합병을 하긴 했지만 두산 같은 경우도 역시 국민연금이 주식을 상당 부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숫자를 찾아보니까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6.85% 들고 있고요. 밥캣 같은 경우 7.22%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SK 사례를 보면 이번 두산 에너빌리티의 인적 분할에 반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렇다면 국민연금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굉장히 많은 양의 주식을 두산그룹이 사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두산그룹은 지금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사주겠다라고 재원 한 6천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지분 6.8%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조차도 주식 매수를 해달라라고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두산그룹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인적 분할을 철회해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변수는 남아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다음 달 한 25일쯤 주총을 한다 그러는데요. 그때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그룹이 주주들을 설득하고 달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야만 상당량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마지막 남은 변수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고비까지 만약에 넘겨서 두산그룹이 어제 발표했던 최종적인 사업구조 개편안을 완성한다면 두산그룹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한번 점쳐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잘 된다면 원래 애초 계획만큼 완벽하진 않겠지만 두산그룹은 3개의 핵심 사업군을 가진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3개의 사업구조는 뭐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일단 지금은 굉장히 복잡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개편 이후에 두산그룹이 이렇게 3가지 사업으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클린 에너지 부분이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원전, 또 SMR, 소형 모듈 원전 같은 원전 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자가 되겠고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수소를 활용한 뭐 발전용 연료전지 같은 업체 개발하는 업체니까 이 2개의 사업으로는 클린 에너지 부분을 강화할 수 있겠죠. 특히 에너빌리티는 밥캣을 로보틱스 자회사로 넘기면서 차입금도 일정 부분 7천억 정도 로보틱스로 넘기기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차입금 넘기는 7천억 거기다가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자회사 있죠. 큐벡스하고 분당 리츠 같은 경우를 두산 주식회사로 넘기면서 5천억 정도의 현금을 추가로 확보한다. 그래서 합치면 1조 2천억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고요. 그 자금을 통해서 원전이나 SMR 사업 개발,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체코 원전 수주를
두 기수주를 이미 우선 협상자로 따냈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 해외 수출에 굉장한 힘을 쏟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미래 성장 산업으로 불리는 SMR 부분의 기술 개발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투자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1조 2천억을 가지고 충분히 한번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업 구조 개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굉장한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겠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겠죠. 지금 로보틱스는 작년 같은 경우 한 해 180억 적자를 냈던 회사고 매년 로봇 부분의 신규 기술 개발에 엄청난 투자액이 들어가는데 밥캣을 자회사로 가지게 되면서 밥캣으로부터 굉장한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밥캣은 지금 에너빌리티에 한 해 400억씩 배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배당 금액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의 신규 투자 재원으로 밥캣의 배당금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밥캣이 가지고 있는 또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합니다. 밥캣은 북미 시장에서 건설 기계 부분에 굉장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밥캣의 영업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가장 큰 로봇 시장이 북미 시장이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역시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큰 어떤 힘을 얻을 수 있겠다. 또한 전통적인 건설 기계 부분인 밥캣의 기계 부분에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무인화, 자동화 기술을 강화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 기계 부분에서도 두산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 첨단 소재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세 개의 사업 부분으로 양분되는 그 3분되는 그런 어떤 사업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두산그룹이 원활하게 주식 매수 청구권 고비까지 넘겨서 사업 구조 개편을 한다면 긍정적인 어떤 사업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다만 대주주가 기존의 에너빌리티에서 로보틱스로 바뀌는 밥캣 같은 경우 오늘도 지금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주가가 한 4.5%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밥캣은 약간 좀 그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밥캣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보틱스의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서 고배당을 하면서 나머지 주주들도 그 고배당의 그 베네핏을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주주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계속적으로 로보틱스가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입금이 계속 늘어날 경우에 밥캣 지분을 일정 부분 시장에 내다 팔므로써 차입금을 상환하는 어떤 그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밥캣은 전체적으로 오버행, 잠재적인 대규모 매도 물량 압박에 계속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좋은 밥캣 역시 그런 오버행 부담감으로 인해서 주가 상방이 좀 제약받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밥캣 주주들 입장에서는 가장 불리한 어떤 형국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산그룹의 사업 구조를 정리했고요. 마지막으로 첨언을 한마디 더 하자면 이번 그 두산 사업 구조 개편을 둘러싼 한 달 반 동안의 어떤 노이즈 또 지금 어제 그 합병 철회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얻는 그런 어떤 함의, 임플리케이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주주 권익을 일정 부분 침해하는 기업들의 그 일방적인 어떤 사업구조 개편, 지배구조 개편은 굉장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에 그 합병 과정에 그 제동을 걸었던 이복현 금감원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기업들에게 굉장히 강한 어떤 경고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업들에게는 일정 부분 경종을 울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구조 개편, 지배구조 개편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은 두산과 달리 적극적인 주주와의 소통, 또 주주이익 환원 강화, 또 구조 개편을 앞두고 뭐 주주를 배려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 뭐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지금 우리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매주 금요일 날 윤석천 평론가와 함께 시장의 주요 산업적 이슈들을 좀 자세히 다뤄보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들을 저희가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는데 시간 좀 제약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번 주도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윤석천 평론가가 던졌던 화두가 이중 가격이 앞으로 이 2차 전지나 배터리 쪽 관련된 주요 광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생길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기업들, 우리 산업, 특히 2차 전지나 배터리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윤석천 평론가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한 일주일 또 됐으니까 네네. 지난주 거에 이어서 하다 보니 지난주 내용을 한번 짧게 요약을 하고 특히 이제 지난주에 평론가님이 던졌던 화두가 이제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사실 새로운 어떤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중 가격 얘기를 어떻게 이중 가격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설명을 먼저 좀 듣고 세부적인 내용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주요 어떤 광물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된다, 될 거다, 또 이미 되고 있다 말씀을 하시면서 폴리실리콘 얘기도 잠깐 하셨고요. 네네네. 일단 전체적으로 이 구조, 이중 가격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조금 더 들어보죠. 일단 미국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급망 재편을 꾀하고 있죠. 그렇죠. 특히 거기에는 이제 핵심 산업, 그게 뭐 인공지능, 반도체, 그다음에 미래 에너지가 또 될 수가 있겠죠. 거기는 배터리도 있고요, 그렇죠. 태양광도 있고요. 태양광도 있고. 뭐 그다음에 핵심 광물까지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리튬이라든지 니켈, 그다음에 슈토리까지 포함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공급망 재편, 수직 개화를 갖다가 꾀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과의 어떤 디커플링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공급망 재편을 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그 가격 경쟁력에서는 도저히 중국을 이길 수가 사실은 없는 거잖아. 원가 그러니까요. 경쟁력 측면에서.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 논리에 그냥 맡겨놓다 보면은 사실 공급망을 갖다가 뭐 리쇼어링을 추진한다거나 아니면 공급망을 갖다가 새로 개발해가지고 새로 건설하는 거에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장벽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IRA법도 마찬가지고요. 그 반도체 칩스법도 칩스법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거기다 더해서 플러스 관세 정책까지 쓰고 예. 있는 겁니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죠. 유럽 역시 CRMA법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장벽을 쌓고 있는 거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중국산 제품들, 중국의 어떤 가격들이 미국을 포함한 서구 쪽으로 그게 전이돼 가지고 그 가격이 그대로 전이되는 구조 자체는 이제 불가능한 거고요. 일종의 뭐 디플레 수출이 이제 불가능해진다는 거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차이나와 넌 차이나의 어떤 가격 간의 어떤 이중 구조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글로벌하게 예, 시장에서. 예. 그거는 뭐 당연한 그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예. 자, 이런 전제 하에서 사실은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사실 2016년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한 그때 일기 때라고 해야 되죠. 이번에 뭐 재선하면 이제 2기가 되겠지만은 그때도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한 밸류 체인이 사실 이제 붕괴가 됐고 소위 말하는 뉴 노멀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네네네. 상황이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공급망 재편 네네. 말씀이 좀 되는 거고 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일종의 하나의 부수적인 효과가 이제 이 이중 가격이 되는 건데 지난번에 이제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네네. 폴리실리콘 가격이 어느 정도나 지금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지 잠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네네. 가격 차이만 좀 본다면 지금 이 폴리실리콘이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가격은 키로당 그 가격이 그 그림이 나올지 아, 모르겠는데 그림 준비가 됐나 한번 볼까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중 구조가 형성된 이유는 분명한 겁니다. 네. 미국은 그 위구르 강제노동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중국의 그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그 위구르 신장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돼요. 예. 그래서 그 폴리실리콘 다시 말해서 그 위구르 신장 지역에서를 포함한 중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는 세관을 통과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되겠지만 파란색이 지금 현재 미국의 가격이고요. 폴리실리콘의 가격이고 회색선이 중국의 폴리실리콘 가격인 겁니다. 이게 그 위구르 그 강제노동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죠. 가격이 폴리실리콘 그렇죠. 가격이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였지만 그 가격이 그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가격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략 그래프상으로 보더라도 가격 차이가 중국산 대 미국산이 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엄청나게 뭐, 차이 나는 거죠. 거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뭐 중국산 가격들이 지금 한 60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고
미국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것들이 거의 한 160선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예, 거의 거의 가격 세 차이가 배 많이 가까이. 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거는 폴리실리콘 얘기였고 이게 이제 네.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네네네. 이제 복귀가 되는 거고. 네네. 그러면은 폴리실리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음. 되게 다양한 광물이 확산될 거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 주실 쪽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중 가격이 형성되면서 사실은 태양광 가격 자체가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 원재료가 올라가니까. 태양광 셀뿐만이 아니라 예, 예. 묻을게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빨간색하고 주황선이 미국 내 가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 맨 밑에 있는 가격이 인도를 포함한 그 중국 내의 가격이에요. 제일 밑에 있는 예, 거. 예, 예. 이게 이제 그 탑콘, 그 다음에 PRC의 가격을 갖다가 다 합친 건데 보면은 미국의 가격이 중국이라든지 인도의 가격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이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중국, 유럽, 인도 판매 가격은 이 태양광 모듈이 그렇죠. 와트당 0.1에서 0.11달러, 네네네. 0.11달러. 예, 예. 미국 내 판매 가격은 와트당 0.28달러. 그렇죠. 그러니까 2.8배에서 대략 2.56배. 그렇죠. 그 정도로 거의 벌어지고 3배. 있는 앞서 거죠. 말씀 예, 예. 폴리실리콘이랑 가격이 지금 거의 비슷한 그 예, 차이가 그 보이는 구조로 거네요. 가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또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느냐면은 사실은 미국은 그 중국에 대해서만 그 폴리실리콘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장벽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니라요. 아, 그래요? 사실 중국 업체들이 미국의 공급망 자기들 제품을 갖다가 막으니까 네. 이게 우회 수출을 하는 아, 경우가 제일 그렇죠.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공장들을 어디다 세웠냐면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동남아 캄보디아. 쪽에다 다 있네요. 이걸 보통 동남아 4개국이라고 보통 예, 얘기하거든요. 예, 예. 이쪽에 이제 많이 세운 거예요. 근데 올 6월 달에 이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은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되는 그 셀이라든지 예, 태양광 모듈에 셀, 대해 모듈. 태양광 셀이라든지 모듈에 대해서 기존에는 그 세금에 대해서 우대를 갖다가 해줬죠. 근데 그걸 갖다가 없애버렸어요. 그럼 대신 결국 반덤핑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반덤핑 조사까지 하면 관세가 또 붙을 수 있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 이게 거네요. 한시적 면세 조치를 취했었는데 그게 6월 달로 끝났고요. 그다음에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어요. 네. 그래서 오는 9월에 예비 판결이 나옵니다. 다음 달이네요. 그 당장 다음 달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세율이 어느 정도 결정될 거냐면은 반덤핑하고 상교관세 포함해서 최저 70에서 최고 270%까지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예. 가격이 3배 이상 뜰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남아 4개국에서 그 생산되는 중국이 이제 우회 수출하는 경로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예, 예. 중국산은 아예 뭐 어차피 안 되는 거고. 네네네. 근데 그동안에 조금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봐줬었던 우회 수출까지 다 막아버리겠다. 그렇죠. 그럼 아예 중국산 또는 중국 뭐 우회든 뭐든 중국과 관련된 태양광 쪽 제품들은 아예 미국에 발을 못 디디게 하겠다. 그렇죠. 현재 굉장히 스트레스는 강력하겠네요. 굉장히 그 강력한 스트레스를 갖다가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양광 모듈 이게 가격이 미국은 어쨌든 동남아라든가 유럽에서 파는 것보다 3분의 1 가격이란 말, 3배가 높단 말이에요. 네네네. 대략적으로. 예. 그럼 이게 결국은 미국 내에서 이렇게 비싼 걸로 자기네들도 좀 태양광 쪽에 계속 어쨌든 바이든 정부 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쪽에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네, 있는 상황이니 네. 수요는 계속 있을 거고. 네네네. 그럼 이게 비싼 가격으로 수요를 과연 채울 수가 있겠냐 공급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미국 입장은 분명한 거예요. 지금 태양광 셀이라든지 모듈 수요는 폭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붐 때문에 사실 폭증을 하고 있는 건데 모듈 같은 경우에는 25년 하반기 정도면 공급망이 완비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지금 미국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대신 셀은 26년이 지나도 쇼티지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할 거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 그걸 갖다 어떻게 채울 거냐? 미국 내 생산도 점점점 가속화되겠죠. 그렇죠. 자체 공급. 아무래도 이제 회사들도 자체 있으니까. 공급이 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라오스 이런 데서 지금 이제 태양광 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태양광 셀을 예, 만들어요. 그쪽에 생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내에 이제 우리나라 뭐 하나큐스라든지 이런 그거 대표적인 들어가 기업들도 있잖아요.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그 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입선을 갖다가 다변화하겠죠.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은 뭐냐면은 우리가 당장 쇼티지가 나더라도, 그러니까 그 수요가 굉장히 늘어서 일시적인 어떤 공급 쇼티지가 나더라도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도 중국만은 막겠다. 우리가
그 핵심 산업으로 우리가 일단 상장한 거에 대해서는 중국의 진출을 갖다 원천 봉쇄하겠다는 어떤 의지 자체를 굉장히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네. 우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한 하나큐셀처럼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지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데가 또 있고, 네네. 우리 국내에서도 네네. 뭐 OCR은 이셀 만드는 회사들이 네네네. 있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이번에 9월에 이렇게 그 관세 문제 그 문제가 이제 결국 결정이 되면, 네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압박이 강해지면 중국산 원재료를 쓰거나 이런 쪽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면 우리 태양광 쪽 업체들의 미국 수출 쪽에 뭔가 어떤 여파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9월 달까지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가령 이제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동남아 사격에서 밀어내기 수출을 해버렸어요. 이게 아주 6월 달에 네. 그 한시적인 면세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서 예비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막 밀어내기 수출을 그렇죠. 했단 미리,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당장 수익이 좋아지질 않았지만 9월이 지나가지고 관세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예비 판결이 나오면 그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죠. 따라서 9월 이후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진출해 있는 하나큐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특히 미국 내의 어떤 그 태양광 셀을 만들려거나 모듈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수익이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걸 이렇게 미국의 얘기할 수가 공장을 있겠죠. 갖고 있는 회사들 얘기. 그렇죠.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렇다는 지금 우리 얘기죠.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 내 그렇게 생산 거점을 갖고 있는 데가 큐셀 말고 또 좀 있습니까? 가장 뭐 눈에 띄는 건 큐셀이죠. 큐셀인 거고. 그러면 이게 결국 우리 태양 업체들이 미국, 이거 이를테면 반도체처럼, 네네네. 2차 전지처럼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만드는 소위 말하는 이제 투자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다는 얘기네요.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내에 투자를 직접 집행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우대 정책들을 계속해서 피겠죠. 그렇죠, 그 그렇죠. 보조금도 거기에 더 많이 줄 거고요. 물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해리스가 된다라는 거 되면 계속 이 정책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고. 그동안에는 중국산이 워낙 저가로 밀려 들어오니까 미국에서 힘든 싸움을 했지만은 이게 이제 원전 차단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미국의 어떤 그 도움 아니면 보호막 속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수익들 같은 경우들이 그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단가로 이제 그렇죠. 제품을 팔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네요. 이거 저가가 없으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 충분한 부가가치를 누리면서 생산할 수가 있는 환경 자체가 조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이제 폴리실리콘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또 새로운 용어가 네네. FEOC라는 겁니다. 네, 이게 네.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해외 국가들에게 규정되는 이제 어떤 그런 조치인데 이게 이제 특히 광물 관련해서 네네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런 관련된 핵심 광물들이 예를 들어 2차 전지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물 굉장히 좀 다양하잖아요. 네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광물들이 해당이 되고 네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그 리스트를 좀 만들어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두 가지로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FEOC 해외 우려기란 또 중국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예, 예. 예. 사실은 그 IRA법을 통해서 보조금을 줘서 그 중국산 제품과 경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세를 또 같이 여기에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24년부터는 사실은 배터리 그 컴포넌트라고 해서 구성 부품들에서 네네네.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 셀, 그렇죠. 그다음에 모듈, 그다음에 전해액도 전해, 여기 예.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부터 사실은 그 보조금 거기에 포함이 됐었어요. 핵심 광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작년에 그 실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안 됐고요. 왜 그러냐면 아직 미국의 공급망 완비가 안 돼 돼 있는 있으니까 거니까. 예. 내년부터는 이게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것들이 내년부터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광물들이라고 보면 그럼 됩니까? 가령 우리가 리튬, 니켈, 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전해액에 들어가는 리튬염 이거 전부 다 핵심 광물이잖아요. 그다음 히토류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원재료부터 그 안에는 소재 그렇죠. 다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네, 거의 다 들어가네. 내년부터는 그 비율 자체를 갖다가 60%로 맞춰야 되는 거고요. 이게 네. 이제 매년 10%로 높아져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핵심 광물 같은 경우에는 26년 이후에는 80% 이상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보조금을 받을 수 보조금을 있다는 받을 수 얘기야. 있다. 예. 그다음에 이에 더해서 관세가 5월부터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5월에 어떻게 했냐? 전기차는 기존에 그 7.5%에서 100%로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관세가 높아졌고요. 배터리라든지 배터리 부품은 기존 7.5%에서 25%. 그다음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핵심 광물이 기존 0%였었어요. 핵심 광물은 관세는. 근데 이걸 갖다가 중국산 그 핵심 광물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는 거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차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지원금 하에서 이제 그 가격 경쟁력이 중국과 차이 나는 거를 좀 메꿔주고 그렇죠. 또 하나가 관세를 부과해서 여기 가격은 더 올리니 더우니까 그 괴리가 더 줄어든다는 예, 얘기. 예, 예, 그렇게 된다는 예. 얘기죠. 예. 또 하나 나오는 게 탄산 리튬 얘기가 또 네. 이중 가격으로는 탄산 리튬이라는 게 뭐에 쓰는 겁니까? 탄산 리튬이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LFP를 만들 때 직접 원료가 NCM 되는 거고요. 쪽 배터리에. 삼원계는 이제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변환해 가지고 보통 쓰죠. 아. 그러니까 탄산 리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양극재의 기초 원료고요.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지금 이제 그 이중 가격이 벌써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기 지금 황색 표에 선이 나오네요. 예. 탄산 리튬의 중국 내 가격이에요. 계속 따라까지 떨어지고 있잖아요. 가격 차이가 벌어지기 근데 시작하는 거죠. 24년 5월 달에 이 관세 정책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냐. 북미 지역의 탄산 리튬 가격은 벌써 저렇게 이중 구조가 올라가고. 형성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내년에 되면 더 심해질 거라는 벌어지겠죠. 얘기죠. 예. 아무래도 그렇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네. 이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 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미국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려면 그리고 이제 지금 자기들이 뭐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뒷배가 있어야지 이렇게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가격차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이쪽에 대한 투자를 할 때 그만큼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네. 감수하고 해서도 이걸 막겠다 이런 거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1, 2년 걸린 게 아니라 2, 3년, 3, 4년 이상 걸릴 거고. 네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미국의 믿는 구석은 뭐라고 보면 됩니까? 미국이라든지 서구가 사실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그 부존량이라든지 매장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에 절대적으로 밀린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휘토리라든지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했잖아요. 아.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뭐 채굴하고 가공하는 거에 그게 그 별다른 부가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했던 거죠. 서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무기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자원 무기화로 자원민족주의죠. 내세우고 있는 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거기에 그 압박을 느낀 거고 사실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아니면 히토리 같은 경우에는 미래 산업의 핵심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의 공급망을 갖다가 중국한테 의존하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아주 그 거칠게 표현하면 우리 목줄을 갖다가 중국이 잡게끔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당연히 그래서 이 공급망을 갖다가 우리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래 그 산업에 대한 어떤 패권 유지다. 일종의 그래서 안보 차원으로 그렇죠. 접근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광물 자원들 같은 경우에 미국에도 알베마르이 있고요. 미국의 동맹 가운데 그 호주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뭐 포스코라든지 에코, 프로그룹 같은 경우가 광물에 일단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LG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쇼티지라든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격 상승 장기적으로 효과도 있고. 놓고 보면 중국과 경쟁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그 판단을 갖다가 미국은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일종의 약간 셰일가스 같은 느낌이네요. 네, 아무래도 전에는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 하다가 유가 떨어지니까 이제 단가가 그렇죠. 채굴 단가가 줄어드니까 네네네. 기름에서 지금은 미국이 원래는 원유를 그렇게 수입을 하던 나라가 지금은 오히려 원유 수출하잖아요.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처럼 결국은 환경적 이런 문제들을 감안하더라도 국가의 안보라든가 어떤 그런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환경적인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 좀 약간은 내려놓더라도 일단 그렇죠. 현재는 그거를 주도권을 쥐는 게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리튬 광산이라든지 휘토리 광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채굴이라든지 가공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활력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난주에도 저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특히 우리가 핵심 광물 이런 부분들 우리가 너무 적지 않느냐 말씀드린 이제 우리 이제 포스코나 이런 데서 그런 핵심 광물 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가 그 페루입니까? 네네네. 그 우유니 사막 쪽에 있는 네네네. 그 리튬 쪽 그거를 아예 잘 예전에 오래전에 계약을 했던 거 이런 것처럼 그 우리도 이미 광물 자원을 이렇게 좀 확보하는데 이제 우리도 뭐 좀 물론 중국보다는 좀 늦긴 했습니다만 좀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네네. 그럼 결국 이제 우리도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거에 수혜 효과를 얻으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 수혜 효과 를 얻으면서 이제 간다 이 말씀이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핵심 광물들과 관련된 주요 핵심 그런 소재 부분들 이런 쪽에서 우리 기업들 의 어떤 전략, 뭐 대응 전략, 생존 전략, 그다음에 수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2차 질색 때에서 다른 부분 다 어려운데 전해액 부분은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전해. 예, 뭐 엔캠이라든지 아니면 뭐 덕산 테코피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한 게 사실은 이게 올해부터 그 배터리 컴포넌트로 그 분류가 되면서 사실은 IRA에
그 어떤 적용을 갖다 본격적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핵심 강물로 이게 옮겨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극재, 음극재, 전극재, 뭐 리튬염, 그다음에 전해액에 들어가는 각종 그 첨가제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이들 업종들이 본격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은 2차 전지 섹터에 특히 그 소재업자들이 어려웠다는 거는 메탈 가격 하락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탄산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단가가 떨어지니까 수익은 더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매출도 뭐 떨어지고. 재고 평가선이 발생했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런 염려들이 한층 줄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중국산 자체가 배제가 되는 거니까 어느들이 북미 지역에서는 가격이 어느 정도 그 방어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중 가격이 형성됨에 따라서 그 메탈 가격 하락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북미 지역의 단가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의 단가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적어도 놓이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주목하는 거는 소재업체들 중에서도 그 핵심 광물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쪽 부분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광물에 대한 접근을 포스코 그룹뿐만 아니라 에코 프로 그룹도 얼마 전에 그 북미 지역의 그 리튬에 대한 어떤 지분을 갖다가 늘리는 계약을 갖다가 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뭐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가령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쪽에 니켈 광산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내년 정도에는 몇 가지 부분에서 쇼티지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은 IRA가 거의 문제 확정이 됐으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잘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네네. 말씀은 전기차 캐즘이 완전히 해소가 되기 전에도 이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의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실적이 반등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결국 이중 가격에서 비롯될 수 그렇죠. 있다. 이렇게 예,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이 2주에 걸쳐서 윤석천 평론가와 함께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들, 특히 이제 이중 가격에 대한 우리가 어떤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좋은 참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말 우리의 적군은 내연기관이 아닌 탄소일까? 피트, 전기차 캐즘 시대 속 부각되는 이퓨얼입니다. 이 타이틀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아키오 회장, 도요타의 아키오 회장이죠. 지금 뭐 불미스러운 그 사건 때문에, 조작 사건 때문에 퇴임하긴 했는데 아직도 입김이 세시니까 계속 이분이 하시는 말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 했거든요. 적군이 내연기관이 아니다. 탄소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이브리드 카를 만들다고 해서 뭐 전기차가 미래의 전기차가 가야 될 방향의 근거인 탄소를 절약하는 거에 동참하지 않는 게 아니다. 단지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유일하게 전기차만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 우리가 하는 하이브리드 카, 수소차, 이퓨얼 이런 것도 결국 탄소를 줄이기 위한 탄소 절감 자동차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왜 전기차만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주장한 거고요. 그리고 뭐 이걸 그런 사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존중을 합니다. 이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어서 그거를 대놓고 말하기 창피하니까 창피하거나 혹시 시간을 벌기가 그러니 그냥 이렇게 뭐 좋은 말로 포장을 해놓고 뒤로 시간을 벌면서 나중에 결국 전기차로 가려는 시간을 버는 것이다. 적들을 방심하게 해놓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이브리드 카를 너무 많이 만들다가 전기차로 전환이 늦어버려가지고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겠는데 연막 작전을 펴야겠으니 이런 말들을 막 언론에 뿌리면서
나중에 결국 전기차로 갈 시간을 버는 것이다. 뭐 이렇게 뭐 아키오 회장의 말을 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본인들의 다 의견에 따라 틀린 것이죠. 일단 이게 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전기차의 그 중흥기가 Fit for 55라는 것이 EU에서 2021년도에 발의가 됐어요. 근데 이게 전체 내용은 2021년도에 발의된 내용이 전체 탄소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상업 운송 부문의 친환경화를 위한 탄소 감축 입법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55%의 탄소 감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 뭐 공장이라던가 무슨 배라던가 이런 그 산업 발전이라던가 이런 게 해당되는 거에서 다 줄이고, 그래서 결국 파리 기후 동맹에서 약속한, 트럼프는 탈퇴해 버렸죠. 1.5도 이상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선에서 지키기 위해서 저 정도를 해야 된다고 못을 박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고, 코로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목표 자체가 굉장히 좀 엄청 높은 목표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세부 항목을 좀 보겠습니다. 뭐 세부 항목은 뭐 비슷한데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0이라는 게 보이죠. 이 항목이 있거든요. 2035년도죠. 2035년도에 이제 내연기관차는 아예 0으로 만들겠다. 내연기관차 뉴카를 생산하는 거, 기존에 다니던 건 모르겠는데 새롭게 생산하는 건 빵대예요. 빵대. 2035년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사실. 지금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내연기관차를 아예 생산 안 해버리겠다를 지금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할 수가 없거나 하기 싫은 사람들의 반발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아키오 회장도 대표적이고. 특히 독일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독일. 뭐 유럽에서 좀 에스토니아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독일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국력이나 이런 거 우리가 떨어지잖아요.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가 주장을 했으면은 안 먹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독일은 나토에서도 중심이고 EU에서도 중심이고, 그쵸, 프랑스와 함께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연기관차 독3사라고 해서 BMW, 벤츠, 아우디를 만드는 이 업체인데 내연기관차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일에서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2035년에 영대를 그러면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럼 이 독3사 다 망하는데 이게? 이 독3사가 그럼 다 전기차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반기를 들었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는 더하죠. 이탈리아는 약간 수공예품으로, 그렇죠? 한 땀 한 땀 들여서, 왜 그 얘기가 나왔어? 이탈리아 현빈 씨 그 드라마에 뭐 한 땀 한 땀 자수 뜨고 한 땀 한 땀 만든 몇 대의 슈퍼카로 돈을 버는 이탈리아에선 더하죠. 이 엔진 소리, 전기차는 소리가 안 나니까 가짜로 웅 소리 내잖아요. 매미 소리 같은 거. 기분 듣기 좀 싫은 거. 근데 이것도 기분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슈퍼카 무웅도 시끄럽다고. 근데 이 소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전기차로 가면. 그러니까 그리고 당장 이거를 만약 전환하려면은 전기차 전용 시스템을 플랫폼을 다시 다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도 반기 들었어요. 프랑스는 왜 반기냐? 프랑스는 그러니까 아까 독일은 내연기관차, 이탈리아는 럭셔리 슈퍼카, 프랑스는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카. 지금 프랑스의 상황을 볼게요. 프랑스가 전기차도 많이 팔아. 푸조 전기차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뒤로 가보면은 프랑스는 저기가 더 많이 올라가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프랑스거든요. 프랑스가 포함된 서유럽인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가 지금 190% 성장했는데 지금 순수 전기차는 76% 성장했어요. 전기차도 프랑스는 올라가는데 지금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가 성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카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도요타의 아키오 회장이랑 똑같은 개념이 이거. 그러니까 지금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이 강대국에 속하는 특히나 자동차 강국인 이 회사들이 반기를 들어버리니까 EU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EU 회원국의 주요국들이 다 이렇게 반기를 들어버리니까. 그래서 한 발 양보했습니다. 아까 그 조항을 2035년부터는 이제 내연기관차를 한 대도 생산 안 한다는 것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유럽연합에서 전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합성 대체연료 e퓨얼은 예외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항공연료, 비행기 같은데 e퓨얼을 혼합하는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결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의 입김에 EU가 굴복을 한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BMW, 독일의 BMW 올리버 집세 CEO가 대놓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기차로 모든 것을 몰아가는 게 그러니까 친환경차 이꼬르 전기차 딱 요거고 뒤에 쉼표하고 콤마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한다고 지금 성명을 발표했어요. 왜 전기차가 친환경차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조차 있는 가운데, 그렇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전기차가 친환경차라고 전제로 하더라도 그러면 친환경차 이꼬르 전기차 딱 하나가 아니라는 관점이에요. 왜 수소도 있고 하이브리드 카도 있고 이퓨얼도 있는데 전기차로의 완전 전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내연기관차를 2035년부터 아예 0대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거는 부적절하다고 BMW CEO가 성명을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방위적 압박에 들어가는 거죠. 국가에서도 그러고 이런 그 자동차 회사 CEO들도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도요타 아키오 회장입니다. 물론 사과하는 그림을 하긴 했지만 사과해야죠. 그 시험 조작했잖아요. 어쨌든 뭐 사퇴를 하긴 했지만 아키오 회장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걸 했어요. 뭐 관심법 같은 건 아닌데 분명히 아키오 회장이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봐라 내 말이 맞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왜냐하면 계속 그 주장을 했거든요. 우리가 하이브리드 카를 가는 건 전기 자동차의 전환이 늦어서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카가 훨씬 더 유용하고 우리는 수소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퓨얼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전방위적으로 다 준비한다. 우리는 하나만 가지 않는다. 이것을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힘이 더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요타의 아키오 회장이 지금 뭐 있을 때 아예 전기차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전기차가 2개가 있거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도요타도 전기차가 있어요. 자, 일단 도요타의 프리우스. 이거는 뭐 공전의 히트죠. 오히려 친환경차 이꼬르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카 이꼬르 프리우스가 더 맞겠죠. 하이브리드 카는 프리우스다. 이건 거의 미용 티슈는 모나리자다. 미용 티슈는 크리넥스다.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거는. 그 정도죠. 프리우스가 하이브리드 카의 대명사잖아요. 그리고 옆에 BZ4X. 이 직원이 지금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는데 전시회라서 이게 바로 전기차입니다. 이게 5인승짜리 순수 전기차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도요타의 또 지금 하이 모델인 렉서스가 있죠. 렉서스의 RZ450E. 요거 2개가 순수 전기차예요. 전기차도 2개가 있어요. 근데 이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카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전기차가 판매량이 정말 극악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내놓을 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라인업에 순수 전기차도 2대가 있어요. 도요타가. 있는 것이고. 뭐 이거를 보고 또 이제 야 이거 실력이 안 되니까 이거 2개 조금 시험 삼아 내놓은 다음에 아까 연막 작전을 통해서 시간을 번 다음에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카 만든다고 그냥 도요타는 이제 하이브리드카 만들고 전기차 안 오는데 뭐 경쟁자 한 명 빠졌네. 이렇게 뭐 안심하게 만드는 것처럼 해놓고 열심히 다시 해보려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모릅니다. 뭐 아키오 회장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뭘 하느냐? 수소를 갑니다. 자, 아까 전기도 했죠. 수소도 해요. 현대차도 뭐 이렇게 하긴 하고 있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가 빠질 때 현대차, 도요타가 오히려 오르는 반사적인 부분이 보였잖아요. 현대차, 도요타는 다 하고 있잖아요. 내연기관차,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차는 액화수소 연료를 탑재한 차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전기차가 순수 전기차가 2대밖에 없고 전기차 판매량이 좋지 않고 도요타의 주력이 전기차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요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연기관 엔진을 가지고 뭐 전기차 플랫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거기서 연료를 바꾸는 거 그게 훨씬 비용적으로도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이 차는 내연기관으로 구동되는 엔진으로 구동되는 차예요. 근데 여기서 연료만 수소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액화수소 연료를 탑재한 이 도요타의 차를 여기 지금 이 스포츠카 레이싱 대회죠. 레이싱 대회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이싱카에서. 여기 보면은 GR 코롤라 이것도 또 도요타의 코롤라도 그렇죠? 유명한 라인이죠. 후지 스피드웨이에서 서킷을 질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모로 지금 도요타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순수 전기차도 하고
이런 내연기관을 이용하는데 액화수소 연료로 바꾼 것도 하고 프리우스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그러니까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게 도요타 그리고 아키오 전 회장의 주장이에요. 친환경차가 전기차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겠다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지금 전기차가 대세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물꼬를 터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우리는 일단 만찬을 다 재료를 다 준비해 놓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아니 지금 탕수육이 많다고 해서 탕수육만 만들 게 아니라 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라조육 다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인기가 바뀔지 모르니까 도요타는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독일로 가볼게요. 독일이 지금 BMW 회장도 나와서 말했고 더욱더 적극적인 거는 슈퍼카. 뭐 독3사 얘기를 하지만 포르쉐 포람페라고 좀 더 윗단계 뭐 요즘에는 뭐 그게 좀 혼합이 되긴 했습니다. 그냥 포람페에서도 조금 미들라인을 내놓고 독3사에도 좀 더 하이라인을 내놓아서 그 겹치는 교집합이 생기긴 하는데 우리가 보통 독3사 그리고 포람페 부르잖아요. 거기서 이제 포르쉐는 아예 이퓨얼 연료 이게 연료통이 얘네가 여기 이퓨얼 연료가 담겨 있는데 여기가 지금 체코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이클 스타이너 근데 이 지금 포르쉐 연구 이사회 임원이에요. 근데 여기 칠레 폰타 아레나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아예 이퓨얼 전용 공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전기차 전용 공장이 아니라 포르쉐는 이제 우리는 전기차로 안 간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포르쉐 엔진 소리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고인물들 노땅들이 뭐 그런 엔진 소리나 주장하고 있지 뭐 전기차가 대세기 때문에 고급차도 결국 다 전기차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맞아요. 어떻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어쨌든 포르쉐는 지금 당장은 전기차를 포기했다. 지금 이퓨얼로. 왜냐하면 그 아까 전에 EU에서도 이퓨얼 차는 계속 2035년 지나서 고도 생산하게 그냥 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공장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부터 생산이 되고 있어요. 이 연료가.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게 일단 파일럿 플랜트거든요. 여기에요. 자 근데 이거죠. 전기를 뭘로 생산하냐? 풍력 발전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레 파타고니아 푼타 아레나스 북부에 건설된 건데 2020년에 이걸 통해서 풍력 에너지를 통해서 약 13만 리터의 이퓨얼 연료를 생산하고 있고 내년에 5,500만 리터, 2026년에는 이거의 10배인 이것도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2년 만에 10배, 5천만 리터 이렇게 두 단계 높여서 생산량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포르쉐는 아예 선언해서 못을 박아버린 거죠. BMW는 아까 회장이 나와서 전기차로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BMW는 적극적으로 뭐 이퓨얼 공장을 세운다던가 이퓨얼 차를 내놓진 않았어요. 근데 포르쉐는 아예 우리 슈퍼카는 이퓨얼 연료로 쓸 거고 그 공장 칠레에다 지어버렸어. 우리 여기서 이걸로 쓸 거야. 여기 선언해버렸어요. 선언해버린 것이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그 통입니다. 이게 이퓨얼 연료를 생산해서 이 드럼통에 담아놨어요. 네, 여기 직접 포르쉐의 슈퍼카에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퓨얼 연료인데 이퓨얼이 일렉트릭티 베이스드 퓨얼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릭티 베이스드니까 전기를 베이스로 한 연료예요. 전기를 이용해 만드는 건데 아까처럼 풍력을 이용해서 만든 게 포르쉐의 칠레 공장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물을 전기 분해해서 얻은 수소에다가 이산화탄소를 합성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통 그 합성연료라고 불리는 석탄 바이오매스 천연가스로 연료를 만드는 방식이고요. 거기서 메탄올, 휘발유, 항공유, 경유 등등이 나와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근데 이 방식이 다른 거예요. 수소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이퓨얼을 뽑아내는데 여기서 좋은 게 이 기술입니다. CCUS 기술. 이게 뭐냐면 공기 중에 이렇게 공장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뿜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여기다 넣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공장에서 환경 오염시키는 것을 그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못 가게 잡아서 수소랑 합쳐가지고 그린 연료를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죠. 이 논리에 대해서는 빼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개발되는 이퓨얼이 2030년 상용화됐을 때 지금 현재 리터당 휘발유 가격의 4배 이상이고 2050년쯤 돼야 휘발유 가격이랑 비슷해지겠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우월한 점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 때문에 당장 쓰기가 그러나 아까 포르쉐 같은 칠레 공장 이런 거에서 계속 생산량을 늘리면 단가가 떨어질 때가 오겠죠. 그런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부분
이 포집하는 부분을 이 공장에서는 돈을 내야겠죠. 이 공장은 환경 오염하는 만큼 탄소세를 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가격이 지금 비싼 게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화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 페라리입니다. 이탈리아 페라리. 자, 이탈리아 페라리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 이게 번역해 놓은 건데 시동을 걸어라라고 나왔어요. 슈퍼카의 어떤 핵심이 바로 저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 줄 매도평. 시동을 걸어라. 이 문구에 가슴이 쿵쾅쿵쾅 뛰시는 분이라면 이퓨얼에 베팅하라. 네, 8월 30일 금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두산 사업 구조 개편 일부 철회했다. 앞서 이종훈 편집국장이 주요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시장의 평가 또 주가 흐름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오늘 이 주제를 좀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론적인 얘기부터 좀 해보면 두산그룹이 현재 사업 구조 이렇게 돼 있죠. 에너빌리티, 로보틱스, 테스나 이런 식으로 중심하고 이번에 이제 이슈의 중심이었던 밥캣은 이제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상태였고 이거를 이제 두산그룹이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였죠. 앞으로 바꾸겠다고 얘기 나왔던 사업구조 그림 한번 볼까요? 바꿔주십시오. 네, 예, 그렇게 해서 밥캣을 에너빌리티에서 빼서 로보틱스랑 이제 100% 합병을 해서 이제 상장 폐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의 전체적인 비중을 좀 높이겠다. 그리고 두산이 로보틱스에 대한 이런 지배력 그리고 두산의 직접 밥캣에 대한 지배력도 높여서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 개편안이 나왔을 때 이번 개편안의 최대 수혜자는 뭐 로보틱스라기보다는 오히려 주식회사 두산 즉 지주회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합병 철회를 하면서 100% 합병, 그다음에 두산 밥켓의 이 상장 폐지 이 부분이 이제 빠지게 되고 사실 이 로직은 사실 그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달 한 달 반 전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부터 좀 정리를 해서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주주들 얘기죠. 두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일반 주주들, 밥캣, 에너빌리티 쪽에서 주주들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그때 한참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 화면 볼까요? 그다음에 금융당국에서도 계속해서 이 합병안에 대해서 반대를 명확하게 했고요. 특히 이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이 밸류업 정책에 가장 역행하는 그것도 국내 대기업이 이걸 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거를 그냥 놔두면은 이걸 그냥 좌시하거나 방치했을 경우에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근본적으로 어떤 모순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신고서 반려하고 이런 식으로 했고 그걸 결국은 이제 이번에 받아들여서 이렇게 개편안의 일부 철회가 좀 일어난 거죠. 근데 사실은 결정적으로 감독원의 반대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다음 화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주식매수 청구권이랑 이렇게 갔을 때 너무나도 강력한 어떤 힘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한 그 어떤 부담, 우려, 그게 굉장히 컸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까지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뭐 주주부터 감독당국 그다음에 뭐 2대 주주까지 반대를 하니 이거를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기에는 두산그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한 달 반 동안 이 관련된 세 회사의 주가를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 밥캣 아주 멀쩡한 알짜배기 자회사를 이제 뺏기게 됐던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보죠. 이게 이제 고점 25,000원 찍고 그 이후에 이제 요 중간쯤부터 요쯤부터가 이제 7월 11일 날 사업 발표된 이유고요.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지난번에 8월 5일 날 급락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저점으로 바닥으로 해서 V자 반등을 하고 나서 다시 좀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에너빌리티가 좀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이죠. 밥캣의 주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사실 똑같습니다.
잘 나가다가 7월 11일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 역시 8월 5일 전후에서 마찬가지 에너빌리티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수혜가 클 거라고 얘기가 됐었던 로보틱스 좀 주가를 볼까요? 로보틱스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이 발표가 난 초창기 때 그 초반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역시 그 이후에 시장에서 워낙에 반발도 많고 이거 실제 강행이 될 수 있겠느냐, 현실화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내리막길을 탔고요. 마찬가지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8월 5일 날 큰 폭으로 하락하고서 바닥을 찍은 다음에 반등폭을 보면 앞서 보셨던 에너빌리티나 밥깃보다는 훨씬 더 반등폭이 좀 밋밋했던 그런 느낌이 좀 나실 겁니다. 그리고 합병 철회한 어제부터 주가가 좀 다시 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병이 철회가 된 것뿐이지 기본적으로 밥깃을 가져오는 이 자체는 유지가 됐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세 회사 주가 상황을 좀 밟고요. 제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요. 지난 한 달 반여 사이에 에너빌리티는 17%가 떨어졌고요. 밥겟도 17%, 로보틱스는 조금 덜 떨어져 13%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한 걸 제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게 기회비용까지 좀 놓쳤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체코 원전 수주하고 난 다음에 좀 뭔가 좀 반짝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이 악재가 터지면 주가가 제대로 좀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단순히 절대적인 수치인 17%가 아니라 그 이상의 주가 하락을 어떻게 보면 기록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관건은 이제 향후 주가 방향인데요. 앞서 이정국 국장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일부 철회로 좀 가고 결국은 큰 틀에서는 유지가 된다는 점으로 봤을 때 이 어제 나왔던 이 합병안 새로운 어떤 내용이 시장에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 세 종목 또는 이제 두산까지 포함한 네 종목의 주가 방향성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제 주가가 사실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조금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 결국은 에너빌리티로서는 밥켓이 어쨌든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한테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들이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밥켓 주가도 좀 보겠습니다. 밥켓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물론 어제 좀 반등을 크게 했다가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 이게 지금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꼬리를 길게 만든 거라고 그 이 차트상의 이 봉의 어떤 형태를 본다고 그러면 사실 좋은 모양새는 좀 아닌 거죠. 양봉으로 해서 위에도 가 있었어야지 훨씬 더 이게 시장에서 좋게 반응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뭔가 기대감이 반영됐다가 합병이 철회됐다고 그래서 주가가 반짝 급등을 했다가 알고 보니까 아니네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상황. 그리고 나서 중간쯤에 이 봉의 이 중심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두산 밖에서 주가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좀 더 봐야 될 거는 신중한 내용들이 신중한 어떤 그런 입장들이 담겨 있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보틱스 주가도 좀 보겠습니다. 어제 로보틱스 주가도 일단 양봉을 크게 그리면서 주가가 상당히 올라갔다가요. 이거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양봉을 이제 유지를 하긴 했는데 앞에서 꼬리가 위에 꼬리가 굉장히 이걸 뭐 비석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더군요.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신중한 입장들이 반영이 돼 있다. 신중한 생각들이 반영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합병 기본적이가 밥켓을 가져오는 이 합병안이 밥켓의 이 로보틱스한테 굉장히 앞으로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조금 뭔가 미진한 부분, 약간 찜찜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해석이 좀 담겨 있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해당이 되는 주식회사 두산 주가 보겠습니다. 보면은 뭐 상승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림이 좀 괜찮은 그런 봉 차트의 모양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산은 굉장히 숨죽이고 있었고요. 지난 11일 날 그 발표 나고 난 이후에 딴 데 그러니까 에너빌리티라든가 밥켓이라든가 로보틱스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많이 떨어질 때 비하면 이 두산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좀 견조한, 물론 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이 구조 개편안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역시 두산이다라는 거를 시장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합병안 통과가 주총을 이제 이 바뀐 일부 개정된 합병안이 이제 주총을 통과하는 이제 남았고요. 그걸 통과가 전제로 한다고 봤을 때는 역시 이번 개편안의 최대 수혜는 결국은 주식회사 두산, 즉 두산 지주고
또 하나가 이제 결국 로보티스로 가지 않겠냐. 그게 어제 이 네 회사의 주가에서 그대로 표현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앵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마지막 거래 11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양 시장 지수로는 0.6%대 상승세 보이고 그러네요. 있는데요. 네. 이 말씀을 오늘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8월 한 달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월초 급락부터 다시 네. 현재 수준까지 오기까지 씨름이 많이 깊으셨는데요. 오늘장도 저희와 같이 마무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네.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